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슬아이는 6살짜리 딸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시댁이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살던 마당이 꽤 넓은 단독주택입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집 규모가 꽤 큰 편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시부모님과 사이가 무척 좋아서 결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던 2년 전의 화재 사고. 화마가 저희 시댁 주택을 삼키던 그날의 사고 이전에는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나,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5 식구가 복닥거리며 살던 집이었는데 화재가 난 그날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은 부상이 심해 한날 한시에 부자가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또 하필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던 때였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던 때라 남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왜 이렇게 큰 불이... 내가 어린이집에 예슬이 데리러 다녀온 사이에 기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큰 불이 나고 말았다는구나. 진작에 보일러 갈자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달이 나려고. 어머님, 집에 이런 변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저만 타지에서 재공부한다고 학교 다니고 바로 와보지도 못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 혼자 대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하셨어요. 그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극성이던 시국이라 방역지침이 까다로워 저는 그렇게 화마의 사고로 한날 한시에 명을 달리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장례와 발인도 참석하지 못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가 일부러 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도 미루던 유학 겨우 떠나서 공부하던 중에 이렇게 학업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지 않았니? 그나저나 한 집의 남자들이 이렇게 황망히 떠나버려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니? 그나마 우리 어린 예슬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사고가 나서 예슬이가 무사하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긴 하다만. 어머님, 그래도 저랑 예슬이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사람 가는 마지막 얼굴, 그걸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게 못내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오라고 한 사람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깟 유학이 뭐라고 좀 천천히 떠나도 되는 건데. 그렇게 화재 사고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게 된 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안에 그런 큰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 집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가라앉고 차분해진 것이 사실이죠. 예전에는 시종일관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는 거 좋아했던 남편과 또 호탕하신 시아버님 덕분에 집안에 늘 웃음꽃이 피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딸아이의 재롱 말고는 집안에 웃을 일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저나 시어머님이나 남편과 사이가 각별했던 소위 말하는 인꼬부부였어서 더 그런 상실감이 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슬애미야, 난 이 나이가 되어서도 너희 아버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낸 게 실감이 잘 안 나고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는데 젊은 넌 오죽하겠니? 사람 떠나보낸데 마음 힘든 게 다 마찬가지지. 우위가 어디 있겠어요. 어찌 보면 어머님은 아버님과 지내온 시간이 더 기셔서 아마 그 사무침이 더 크면 컸지 저보다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상실감과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하루하루 어린 딸을 함께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슬 할머니, 그런데 예슬 엄마는 언제까지 집에 데리고 살 작정이요? 아니, 하만댁이 갑자기 그런 것은 왜 물어요? 아네,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좀 수근거리더라고요. 멀쩡하게 젊은 며느리 과부됐는데 저렇게 시어머니가 끼고 사는 것도 좀 그래 보인다고. 이대기 쌍으로 바깥 양반을 잃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입방아를 찢나 보대요. 참, 아휴, 사람들이 밥 먹고 배부르니 걱정할 게 없어 남일 걱정하는데 시간 쓰나 보네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전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집에 마실 오는 거 하만댁도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불쾌한 티를 내가며 동네의 수다쟁이 아주머니를 쫓아내듯 집 밖으로 내보내시더군요.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집안의 모진 풍파와 비극을 겪다 보니 새삼 이 비정한 말의 진리를 뼛속 깊이 깨우치게 되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 집에 일어난 비극과 그에 따른 슬픔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원색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사는 음산한 집. 남자 2명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명을 달리한 재수없는 집터.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서 심지어 저희 딸아이가 그런 놀림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아니, 예슬아,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애가 끝나고 오자마자 이렇게 우는 거야, 응? 엄마, 저기 신영이란 애가 나는 동네에서 제일 재수없는 집 딸이래.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그렇게 할아버지랑 아빠랑 돌아가신 거 우리 집이 재수없어서래. 나보고 귀신 나오는 집에 사는 애라고 막 애들이 놀렸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참담함으로 하루하루가 벅찬데 이런 쓸데없고 편견에 가득한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가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예슬아, 그런 말 가장 먼저 하면서 놀린 아이가 누구니? 앞으로 친구들이 그런 말 하면 너희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 거라고 해. 화재 사고는 어느 집에나 날 수 있는 사고이고 집이 재수없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알았지? 네, 엄마. 분명 집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뒷담화를 듣고 아이들은 생각 없이 따라하며 조잘된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일단 유치원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놀림이 유치원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드리고 들어왔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한날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군요. 예슬애미야, 나하고 오랜만에 마당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꾸나. 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제가 커피 내려서 가지고 나갈게요. 역시 애민이가 내린 핸드드립 커피는 맛이 세상 최고다. 이 커피를 네 시아버지도 네 남편도 참 좋아했는데 저 세상에선 이 커피 못 마셔서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버님께서 특히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셨죠. 예슬애미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동네 사람들 수근거림도 그렇고 새파랗게 젊은 너를 이렇게 내가 한 집에 데리고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 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생각 없는 치들이 떠들어대는 일에 왜 그리 신경을 쓰세요? 우리 집이 재수없는 집터라는 둥, 그런 얘기는 내가 신경 안 쓴다.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건 네가 평생 예슬이를 데리고 내 그늘 아래서 사는 게 경우가 아닌 일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직은 예술의 비를 잃은 슬픔에서 너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어느 기간까지야 나와 지내는 게 괜찮을 수 있지만 네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어머님, 그게 대체... 네 나이 겨우 이제 33이다. 요즘은 네 나이에 시집안 간 처녀들도 널린 세상인데 네가 청상 과부로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살 수는 없잖니. 예술의 비 2주기 지나거든. 더 늑장 부리지 말고 이 집을 나가렴. 친정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너와 예술이가 지낼 집을 내가 마련해주마.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 잘 알지만 아직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술 아빠와 추억이 가장 많이 깃든 곳이 이 집인데 저와 예술이한테 이 집을 떠나 나가 살라고 하시는 건 저와 예술이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세요. 아유, 이 미련한 거사. 떠난 사람은 떠나보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속 끓이며 살려고 하니. 아유, 불쌍한 내 며느리. 불쌍한 내 손녀. 그렇게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와 시어머니는 둘 다 목 놓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걱정이야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저는 절대 시댁을 떠나 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 재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돌이 안 됐을 즈음에 이혼을 했고 아빠는 얼마 안 있어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전 엄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즈음 새아빠를 맞아 한 집에 살게 되었었죠. 그런데 새아빠 슬하에는 또 딸과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저는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 동안 집안에서 따로 떨어진 성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동희야, 이거 퍼즐 게임 하는 거 같이 하자. 참, 퍼즐 게임 전에 피자 한 판 시켜놔. 먹으면서 하게. 알았어. 그런데 명진이는 어떻게 해? 같이 놀자고 할까? 명진이 쟤는 놔둬라. 쟤는 퍼즐 게임도 관심 없고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안 그러니 명진아? 오빠랑 언니하고 둘이 놀아.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의붓남매 사이에서 저는 은근한 왕따 비슷한 것을 겪으며 자랐고 이런 걸 저희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중간에서 할 도리를 못 찾으셨던 건지 늘 방관하시는 입장이었죠. 새아빠는 엄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살갑고 애정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엄마는 재혼한 새 가정을 지키는 데 급급하셨고 본의 아니게 저는 엄마의 관심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많아져서 사춘기에 꽤나 많은 방황을 하면서 자란 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독립을 시작했고 남편과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이런 저의 가정사도 한몫했습니다. 난 빨리 결혼해서 나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소외받지 않고 나를 온전히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명진아, 그럼 우리 아무래도 너랑 나 시간 지나면 결혼할 텐데 미루지 말고 우리 결혼부터 할까? 너 유학 가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 가도 상관없잖아. 정말 오빠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매일 이렇게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 낭비 같고. 네가 싫지만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네가 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정말 예뻐하고 잘해주실 분들이고. 어때?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무남동녀 외아들로 자랐는데 가정환경이 무척 화목했어요.
시부모님 내외는 금슬이 유달리 좋았고 그런 부모님 아래서 남편은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성품이 착하고 따뜻한 남자였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란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소외받는 느낌 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언제나 진심으로 환대받는 느낌. 저는 그런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남들은 시집살이 한다고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되려 결혼을 하고 나서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진 케이스였죠. 이런 여러 가지 저의 가정사가 있었기에 제 남은 미래에 재혼 계획 따위는 없었어요. 성공적인 재혼 가정이 물론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은 통계치 안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딸아이가 저와 같은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찌감치 재혼 생각 따위는 접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더욱더 남들의 기운은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아이와 예전처럼 시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원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유학을 떠나려다 남편과 결혼을 했고 얼마 안 있어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바람에 유학이 늦어졌죠. 그러나 딸아이가 4살쯤 되던 해 어느 날 얘 예슬애미야. 예슬이가 이젠 어린이집에도 잘 다니고 내가 얼마든지 한동안은 예슬이를 돌볼 수 있으니 너 유학 더 미루지 말고 다녀오렴. 어머니, 적어도 2년은 다녀와야 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둘씩인데 뭐가 걱정이야. 여자가 아이 낳았다고 주저앉기 시작하면 또 그게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다. 요즘은 엄마들이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시대도 아닌데 너도 미루지 말고 유학 다녀오렴.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근래 들어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에 시간 강사로 수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집안일이 좀 힘들다며 어린 식모를 한 명 집에 들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댁에 일하게 된 박명자라고 합니다. 명자씨, 저 예슬이랑 어머님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있는 날만 아니면 집에 보통 있는 편이니까 명자씨가 크게 힘들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늦는 날이나 작업실에 일이 많을 때 저희 아이랑 시어머니 식사 좀 잘 챙겨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어머님께서 지인을 통해 데리고 온 어린 가정부는 나이는 어렸지만 싹싹하고 손도 야물어서 덕분에 저와 어머님은 집안일의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 생활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새로 구한 어린 가정부, 처음엔 나이가 어려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일도 야물고 괜찮은 것 같죠? 저기 건너 동네 사는 박 교수 사모님께 추천받아 데리고 온 아이인데 고아원에서 독립해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인데 애가 아주 착실하고 부지런하다더니 잘 구한 것 같구나. 나이가 어려도 음식 솜씨도 좋고 청소도 잘하고 우리 예슬이도 잘 데리고 놀고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좀 올려주든지 해야겠다. 그래 어머니. 명자가 월급 올려줘도 안 아까울 만큼 일을 참 잘해요. 착하고.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추모전 끝나고서 관계자들 모시고 집에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 예슬애미 너도 그날은 시간을 비워두고 음식장만 좀 같이 하자꾸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요. 살아생전 유명한 서예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후에 시아버지께 글씨를 배우던 문화생들이 아버님을 기리는 추모 전시회를 기획했고 그 전시회 날 어머니께서는 추모전을 준비한 문화생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뜻이셨죠. 아버님의 추모전은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이어졌습니다. 추모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 집에 모였죠. 선생님 댁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찾아올 때마다 참 운치가 남다릅니다. 주택이 참 멋스럽고 정원도 손질을 항상 깔끔하게 해두셔서 집이 참 예뻐요. 아이고, 다 낡아 쓰러져가는 이 구옥을 그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저희 바깥 양반 명을 달리한 지 2주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그렇게 떠난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의 작품들을 하나씩 다 모아서 이런 값진 추모전을 기획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희 아버님 가시는 길이 여러분들 덕에 허망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음식을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식사나 하자고 해서 저희는 정말로 간단한 식사를 기대하고 왔는데 상차림이 너무 푸짐한데요? 아이고, 저 귀하신 분들이 오신 자리인데 이 정도도 약소하지요. 많이들 드시고 약주도 천천히 드시고 하세요. 모자란 거 있으심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지인들을 챙기며 저녁 식사 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부엌 식탁에 앉아 잠깐 쉬고 있던 저에게 어린 가정부가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기회예요. 저 지금 당장 따라 나오세요. 아니, 기회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모님,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저 좀 따라 나오세요. 나오셔서 사모님 눈으로 보시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어린 가정부는 대뜸 제 손을 끌며 밖으로 향했고 저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 애를 따라갔습니다. 명자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날 데리고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명자가 제 손을 끌고 도착한 곳은 시댁의 뒷마당이었어요. 그리고 명자가 시댁 뒷마당의 지하 창고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악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지하 창고방 안에는 키가 크고 얼굴 한쪽이 심하게 일그러진 남자가 창고방 구석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명자야, 저 남자 도대체 누구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모님,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보세요. 잠들어 있는 저 남자분의 다른 쪽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아시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상한 예감에 명자가 시키는 대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다시 지하 창고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심한 화상 상처 비슷한 것으로 피부가 많이 일그러지지 않은 반대쪽 얼굴을 손으로 슬쩍 돌려보았죠. 저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폭풍 오열을 하며 그 남자를 사정없이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이 아빠 맞지? 당신 설마 이렇게 살아있었던 거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죽은 사람처럼 그동안 행세를 한 거야? 제 서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대체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 지내는 건 어머님하고 저 아이밖에 모르는 일인데. 명자, 내가 널 고용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가정부로 고용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뒷마당 지하창고에 이렇게 치과하듯 생활하시는 거 사모님께 절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모님께서 하루도 사장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날 없이 눈물로 밤 지새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 선에서라도 빨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이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이건 명자를 탓할 일이 아니야. 멀쩡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느냐 말이야. 화상으로 얼굴 반이. 보시다시피 난 이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렸어. 한쪽 다리도 거의 움직이지 못해서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평생을 운신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런 꼴을 어떻게 당신한테 보이니? 예슬이한테도 당신한테도 도저히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했던 거야. 나의 이런 상황을 당신에게 얘기하면 난 정말 죽어버리겠다고. 어머니께 협박 비슷하게 부탁을 했고 내 성격을 어머니가 아시니까 지금껏 날 여기에 숨기고 살아오신 거야. 미련한 인간아. 당신 얼굴 한쪽이 상하고 다리 한쪽이 망가진 게 어때서? 얼굴이 망가지고 다리가 하나여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김찬우가 맞잖아. 꿈속에서도 당신이 그리워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고마워. 당신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명진아, 예슬이 엄마. 저는 그렇게 거의 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고 얼싸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울고 있는데 손님들이 돌아가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창고방으로 오셨더군요. 예슬, 애미야.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명자가 큰 마음 먹고 절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님 전 평생 이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 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머님까지... 미안하다. 찬우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내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다. 아재 사고로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황망히 명을 달리하고 찬우까지 화상으로 저 지경이 되어서 너에게 사실을 말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도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헛입을 놀려 정말 찬우마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예슬애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간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려고 하신 어머님 심장이 오죽하셨겠어요. 그래도 저 이 사람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 사람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여보, 내가 이런 흉측한 몰골이 되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예슬 아빠, 당신이 뭐가 흉측하다는 거야? 사고로 얼굴이 망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요즘은 재건 수술도 많이 좋아졌대. 우리 당신 얼굴 수술 잘하는데 알아봐서 치료도 잘 받고 재활치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지금보다 얼굴이 좋아질 수 없대도 상관없어. 당신이 야수 같은 얼굴이 된다 해도 당신이 김찬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당신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종일 글 쓰는 일이 직업인데 그런 면에서도 크게 걱정할 것 없잖아. 응? 여보, 고마워. 영진아, 이런 나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줘서. 당신 왜 그렇게 바보 같니? 우리 사이가, 우리 사랑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었어? 내가 당신 같은 상황이 되었더라도 당신이 그랬을까? 아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니? 미안해. 미안해, 명준아. 예슬애미야,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선뜻 찬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곤 솔직히 나도 생각을 못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을 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랬다가 네가 충격을 먹어서 영영 떠나버린다면
그걸 또 어떻게 찬우가 받아들일지 몰라. 늘 노심초사하며 지냈단다. 어머님, 이제는 그만 우세요. 저 어머님 마음이나 이 사람 심정 다 헤아리니까 두 사람 다 그만 진정해요. 그리고 명자야,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줬어. 우리 식구들 누구도 이 엄청난 비밀을 내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명자 네가 그걸 해줬구나.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늘 사모님 작업하시는 늦은 시간에 사장님께 식사와 새 옷을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은 죄 하나 없이 숨어 사시는 사장님도, 그걸 전전긍긍 숨기느라 애쓰시는 할머님도, 또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사장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저라도 나서서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나. 처음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자야, 네가 나에겐 은인이다. 죽은 줄 알았던 예슬아빠가 이렇게 살아서 뒷마당 창고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니. 참, 세상 사람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겠니? 고맙다, 명자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그렇게 어린 가정부 명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더랍니다. 제가 생활 루틴이 일찍 저녁을 먹고 딸아이를 목욕시키고 동화책을 읽어주면 딸아이 잠자리는 시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저에게 좀 일찍 그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시어머니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그렇게 된 건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이 저희 집 옥탑방에 있습니다. 옥탑방 작업실에 들어가면 전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라 한번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그런 저의 루틴을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렇게 작업하는 시간, 낮 동안은 딸아이를 하원시키러 간 동안에 남편에게 음식과 옷까지 필요한 물건 등을 가져다 주면서 그렇게 남편의 칩거를 도왔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들어온 어린 가정부 명자의 도움으로 남편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던 거죠. 사고가 난 지 거의 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남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 아빠를 보고 좀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래도 곧 제 아빠에게 잘 안기고 다가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집에 있으면서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고질적인 우울증도 많이 없어졌죠. 저는 남편이 그간 미뤄왔던 남편의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화상 재활 치료의 유명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알아본 뒤 바로 예약을 했죠. 지금부터라도 일단 재건 수술을 받으시고 손상된 관절을 유연하게 회복하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리 쪽은 수술 예후가 좋으면 걸어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고요. 환자를 옆에서 최대한 잘 간호할 테니 선생님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제발 잘 걸어다닐 수 있게 수술 좀 잘 해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치료도 거의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다가 뒤늦게 수술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 수술과 얼굴 피부 재건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치료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옆에서 열심히 그 사람의 재활치료를 도왔죠. 예슬이 아빠, 우리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보자. 지금 힘든 거 알지만 수술하고 바로 움직여줘야 당신 굳은 관절이 빨리 부드러워진대. 자, 하나, 둘, 셋, 넷! 통증이 너무 심하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딱 10초만 쉬게 해줘. 알았어. 자, 이제 당신이 말한 10초 지났어. 오늘 여기부터 저기 빨간 표시 있는 선까지
30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했어. 다시 일어나자. 우리 자기 잘한다. 파이팅! 그렇게 남편과 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남편은 다행히 다리 부상을 딛고 무리 없이 걸어다니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서 신경이 손상되고 또 오랫동안 치과하며 생활하느라 다리 쪽 관절이 거의 굳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수술과 재활치료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었죠. 얼굴의 화상 치료도 수술 전보다 훨씬 잘 되어서 얼굴에 물론 화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한결 괜찮은 얼굴이 되었죠. 세상에, 그렇게 절뚝거리며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버리던 찬우가 이렇게 약간 절룩이긴 해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구나. 예수레미야,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찬우가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진 건 빨리 재활치료 성공해야겠다는 예슬 아빠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여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된 건 당신 도움이 100%야. 예슬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이렇게 사람답게 다시 살게 해준 당신에게 나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어머니, 그동안 속 썩여 들어서 정말로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제 상처, 제 부름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속 깊게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살게 되고 예스레미가 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빠, 이제는 아빠 걷는 게 많이 안 불편한 거예요? 그래, 예슬아. 아빠가 수술도 잘 됐고 걷는 연습도 부지런히 해서 예전보다 훨씬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 보렴, 아빠 이제 참 잘 걷지? 아빠, 그럼 이번 토요일에 저 공원에 가서 자전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럴까? 예슬이 아빠한테 자전거 배우고 싶어? 친구들 보면 다 아빠한테 자전거 배워서 나도 아빠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러자, 예슬아. 이제 아빠랑 자전거도 타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자. 응? 신난다. 그럼 이번 주말에 자전거도 타고 놀이공원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 것 같았던 남편은 치료 경과도 좋아지고 딸아이와의 관계도 스스럼 없어지면서 바깥 외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군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처음엔 가까운 거리의 외출도 극히 마다하던 남편이었는데 참으로 큰 변화라면 큰 변화라 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야, 너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니? 듣자 하니 고아원 있을 때 공부도 제법 잘했다면서? 뭐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싶고 제 꿈이 사실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서 이 댁에서 한 몇 년 일하면서 돈 모은 다음엔 재수학원도 등록하고 대학교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자야, 그럼 더 미루지 말고 앞으로 반나절 정도는 집안일을 쉬고 네 공부를 하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일당은 원래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첫 해의 등록금은 아줌마가 지원해 줄게.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럼 사모님께서 저 대신 해야 할 집안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간 우리 아이 아빠 재활치료에 하도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집안일을 거의 못했는데 한동안은 나도 여유가 생겼잖아. 겨울방학이고 시작되는 데다 다음 학기엔 불어 대학 강의 스케줄도 안 잡았어.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올고지 보내고 싶어서 말이야. 나도 여유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 이번 입시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렴.
저는 어리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남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명자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서 착하고 성실한 그 아이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명자는 그렇게 하루 반나절 공부에 매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의 대학 입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공부머리가 있던 아이라 그런가 대학 입시 첫 도전에 원하던 교육대학에 합격을 했지 뭐예요? 사모님, 저 땡땡 교육대학에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줄곧 공부하게 해주신 사모님 덕분에요. 게다가 비싼 재수종합반 학원비까지 지원해주시고 사모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명자 너도 우리 집의 큰 은인인데 이젠 우리 서로가 은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명자는 그의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손 야물고 정이 많이 든 가정부 명자를 떠나보내려니 마음이 많이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떠나는 길이라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명자야, 그간 우리 집에서 고생이 아주 많았다. 초반엔 우리 며느리 몰래 찬우한테 식사 가져다 주느라. 이간을 노심초사했지. 그러게요. 가끔씩 사모님이 옥탑방 밖으로 나와 서 계실 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찰나에 사장님께 다녀오다 사모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뭐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심장이 벌렁 내려앉곤 했어요. 가끔 그래서 네가 마당에 커다란 쟁반 들고 서 있다가 날 보면 그렇게 깜짝 놀랐던 거구나? 내가 물어보면 자꾸 이상한 변명하며 둘러대서 난 제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모두 다 지난 내 불찰 탓이지 뭐. 명자야, 이건 내가 주는 장학금이다. 이걸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는데 보태 쓰렴. 그렇게 남편도 명자에게 꽤 큰 돈의 장학금을 쥐어주었지요. 명자는 무척 고마워하면서 저희 집을 떠났고 그 후로도 종종 방학을 하거나 시험이 끝났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고 또 저희 어린 딸 예슬이와도 무척 잘 놀아준답니다. 명자가 다니는 교육대학이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명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딸아이 공부를 봐주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여보, 당신 우리 집에 화재 사고 나고 그런 복잡한 일들 겪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왔는데 더 늦기 전에 다시 유학 가서 마치려던 과정 다 마치고 오는 게 어때? 나야 그러면 좋겠지만 당신은 괜찮겠어? 길게도 아니고 당신 반년 정도면 목표했던 과정 다 졸업하고 오는 거잖아. 휴학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을 건데 더 미루지 말고 다녀와. 나도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됐고 여기서 나도 매일 글 열심히 쓰고 있을게. 당신 그래서 손 놓은 지 오래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솔직히 뒷마당 지하 창고방에 갇혀 지낼 땐 그리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우울한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당신이 날 받아들여주고 또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몸도 좋아지니까 다시 글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 그간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쌓인 느낌이고. 그래, 그럼 당신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 나도 유학 다시 가서 과정 다 마치고 올게. 저는 시어머니께도 양해를 구한 뒤 마치지 못한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예스레미야, 그간 네가 찬우 재활치료 돕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젠 찬우도 세상 밖으로 나와 잘 지내고 예슬이도 지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니 집안일은 걱정 말고 유학 잘 다녀오너라. 내 어머니 반년 정도면 과정이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어머님께서 좀 고생하고 계세요. 예슬아, 엄마가 저기 프랑스 파리에 가서 미술 공부 마치고 올 건데 예슬이 그동안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 않고 아빠랑 할머니랑 잘 지낼 수 있지?
아빠도 예슬이랑 잘 놀아주시고, 할머니도 있으니까 엄마는 예슬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공부 부지런히 하고 오세요. 아휴, 우리 예슬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저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문득 2년 반 전 집안의 화재 사고를 듣고도 공항에 발이 묶여 동동거리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국이 거절되어서 혼자 공항에서 펑펑 울던 제 모습이 생각나 문득 울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당장 가보지 못하는 제 처지가 정말이지 절박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온 남편을 상봉하고 가족들 오롯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리고 열심히 남은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귀국길에 올랐죠. 공항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딸아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예슬이가 안 본 사이에 훌쩍 자라 아가씨가 되었네? 요즘 들어 예슬이가 훌쩍 커서 옷이며 신발이며 죄다 새로 샀지 뭐니. 어머니,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괜찮다마다. 네가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녹록치 않은 법인데. 고생 많았다. 여보, 고생 많았어. 미술학교 졸업 축하해. 그렇게 귀국한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얼굴 한쪽에 심한 화상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면 가끔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빤히 그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죠. 그날 공항에서도 남편의 화상으로 얼거버린 한쪽 얼굴을 좀 유심히 쳐다보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여보, 저런 배려 없는 사람들 가끔 당신 오래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아? 당신 예전 성격 생각하면 발끈하고 신경 쓸 타입인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 쳐다보는 시선 속에 감정이 다 담기니까. 내 얼굴이 화상으로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 화상 때문에 위쪽 정수리 반틈은 아예 머리카락이 나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날 보는 눈빛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다 괜찮아? 응?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화재로 부상 심하게 입고 나한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였어. 이런 몰골이 되어버려서 당신한테 내쳐지는 거. 난 이런 상황이 된 것보다 솔직히 그런 사실을 예상하는 게 더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 그래서 당신 생각하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니까 좋았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좋다마다. 그날 명자가 당신 손을 잡고 창고 방문에 들어와 준 순간 나 김찬우는 다시 태어난 거야. 날 처음 보는 당신 눈빛을 보고 난 사실 알았어. 당신이 여러 말 하기 전부터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 않고 날 받아들여 주겠구나. 나를 많이 그리워했었구나. 당신이 나 쳐다보는 눈빛 보고 다 알았지?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 오랜만에 장편소설 한 편의 연재를 마쳤더군요. 오랜만에 시작한 웹소설 연재였는데 반응이 무척 좋아서 최근에는 판권 판매까지 마쳤습니다.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으로 제작사 여러 곳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좋은 조건으로 최근 계약을 마쳤죠.
다시 돌아온 김천우 작가님, 축하해요. 나 유학가 있는 동안 당신 정말 글 열심히 썼나 보네? 당신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스펙도 좋아지고 더 멋진 여자가 돼서 돌아올 텐데. 나도 질 수 없잖아. 참, 당신 전시회 준비는 잘 되어가? 다음 달이면 오픈이라 막바지 준비로. 요즘 솔직히 스트레스가 심하네. 큰맘 먹고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작품이 생각보다 후지고 별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야. 파리 있을 때 주로 그린 작품들 위주로 전시하려고 하는데 뭐 최선을 다해봐야지. 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 생애 첫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시회 제목은 재회였어요. 글로써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있었던 우여곡절의 그 시간들을 차근차근 화폭에 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화재 사고를 접했을 때의 말도 안 되는 충격,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 시어머니와 어린 딸과 그 모진 시간을 견뎌왔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의 기적적인 재회.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며 제가 느꼈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냈죠. 해서 제 전시회의 주제가 재회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간절한 재회. 그 기적적인 재회를 경험한 것이 저의 최근 과거였고 그런 것들을 제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낸 것이죠. 최선을 다해 쏟아부은 작품들이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담백한 마음으로 큰 기대 없이 전시회를 오픈했는데 다행히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권위 있는 미술 잡지에서 제 전시회를 아주 괜찮게 품평해주는 바람에 제 첫 전시회는 원래의 전시 기간을 훌쩍 넘겨 앵콜 전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시 막바지에는 매스컴들에서도 제 전시회를 많이 다루어 주어서 작품의 90%가 판매가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네요. 예슬엄마, 잘 나가는 전업작가가 된 거 축하해. 난 당신이 꼭 화가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 알았어. 여보, 이번 전시가 가능했던 건 당신과의 시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힘들고 끔찍했고 또 당신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슬펐는데 그런 시간들이 축적돼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었어. 내가 그럼 그렇게 치과했던 게 당신한텐 행운인 건가? 뭐라고? 그렇다고 앞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망갈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당신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당신 전시회를 보게 되다니 꿈만 같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그렇게 전시회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재회의 순간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기적 같고 행복한 재회의 순간을 꼭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